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시 최대 20만 명이 확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현재 의료 여력을 고려하면 15만 명 안팎의 확진자 규모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10개국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 대유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12억 개 이상의 백신이 투여됐지만 빈곤 국가의 면역률은 평균 13%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진료 등을 맡아온 호흡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됩니다. 정부는 검사와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천여 개에서 1만 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제4호 태풍 에어리가 다음 주 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유동적이지만 첫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74% 늘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76%로 훨씬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최대 20만 명이 확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대본은 전문가들이 재유행 때 확진 규모를 15만에서 20만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병상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 여력을 고려하면 15만 명 안팎 확진 규모에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15만 명이나 2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이 된다면 거점병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상 운영에 참여해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리엘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 110개국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대유행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치가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끝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인 BA4, BA5가 주도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10개국에서 늘면서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또 세계적으로 12억 개 이상의 백신이 투여됐지만 빈곤한 국가의 면역률은 평균 13%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진료 등을 맡아온 호흡기 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병의원 등의 명칭이 1일부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됐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호흡기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관의 명칭을 일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검사와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6월 말 기준 전국에 6,206개소 확보했으며 이를 1만 개소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호흡기 환자진료센터 정보는 주요 포털에 이어서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도 올려서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병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인접 시도 간 7개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필요시 권역 내 병상 배정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강원도 접경 지역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 측을 코로나19 전파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정부는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부터 급속히 전파됐다고 밝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지목한 전염병의 최초 발생 지역은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 강원도 인제, 양구와 맞닿은 남북 최접경 지역입니다. 4월 초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에서 18살 군인과 5살 유치원생이 색다른 물건과 접촉했고 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판정됐다는 게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달 중순 이 지역에서 수도로 올라오던 여러 명이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발열자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색다른 물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남쪽의 대북전단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 있게 대하고 출처를 철저히 해명하며 발견 즉시 통보하는 전 인민적인 감시체계,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통일부는 우리 측의 전단 등을 통해 북측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북측이 바이러스 최초 접촉 시기로 언급한 때보다 늦고 물체를 통한 감염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체의 표면에 잔존한 바이러스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리고 WHO 등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이런 가운데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함으로써 민심을 잠재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이 남측에 있다라고 이제 남측에 화살을 돌림으로써 북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응할 가능성은 더 작아지고 오히려 대남 비방 담화 등으로 공세의 강도는 올릴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질병관리청은 1일부터 유럽연합과 코로나19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와 검사 증명서를 인정하며 유럽연합도 우리나라 쿠보 앱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등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쿠보 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와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싱가포르와 베트남, 필리핀과 예방접종 상호 인정을 합의했으며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4와 BA5를 대비해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갱신하라고 제약사에 권고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현지 시간 6월 24일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에 이들 하위 변이를 표적으로 삼은 백신 제조법을 업데이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BA4와 BA5는 현재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의 52.3%를 차지하며 새롭게 우세종으로 올라선 오미크론 변이의 일종입니다. 이런 판단은 올가을 또는 올겨울에 잠재적인 코로나19 대유행 때 기존 부스터샷으로는 충분한 보호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4호 태풍 에어리가 다음 주 초반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1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760km 부근 해상에서 제4호 태풍 에어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태풍은 세력은 약하지만 계속 북상해 다음 주 화요일쯤 제주도 부근 해상을 거쳐 대한해협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유동적이지만 올여름 첫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 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분석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발생한 온열질 환자가 2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8명에 비해서 7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온열질 환자는 총 1,395명으로 연평균 2,079명의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도 99명으로 한 해 평균 20명가량이 더위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76%로 훨씬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22.3%, 16.5% 60대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양회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서울대 인공지능 연구팀이 세계적인 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이 표절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우선 이 연구팀은요, 서울대 윤성로 전기정보공학부 연구팀인데요. 이들이 논문을 제출한 학술대회는 CVPR 2022,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과 패턴 인식이라는 이 영어 알파벳의 약자인데요. 여기가 AI하고 머신러닝 분야의 세계 최고 학회로 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서울대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이 학술대회에 신경망 확률 미분 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연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이 논문은 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 23일 전 세계 연구자들 앞에서 공식 발표가 됐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발표 다음 날인 24일 표절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이 논문에는 인용 표시도 없이 여러 문장과 수식들이 다른 논문들과 똑같은 게 발견이 됐는데 2018년 미국 버클리대 논문과 2019년 캐나다 토론토대 논문, 또 2021년 카이스트 논문 등 이 베낀 논문이 10편 안팎에 이렇습니다. 이 표절 논란이 이렇게 커지자 해당 학회는 논문 철회 의사를 밝혔고 이후 제1저자인 김모 연구원과 공동 저자 3명이 표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특히 제1저자인 이 김모 씨는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떠한 변명도 없이 모든 징계를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서울대학교는 총장 직권으로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를 열고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해당 논문의 공저자들 가운데 서울대 소속으로 표기된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이 연구 진실성 위반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한 건데요. 이 또 다른 문제로 또 꼽히는 게 공저자의 현 과기정통부 장관인 이종호 장관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예. 네. 이번 서울대 조사는 빠르면 60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서울대는 이 조사가 제대로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등의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연구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바로 표절이잖아요. 네. 진상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4위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올 초 이 대형 산불이 사실 많이 나면서 이 산불이 난 이후 이 산불 피해지의 산림 복원은 또 어떻게 해야 네.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산림 복원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인공 복원과 자연 복원입니다. 인공 복원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나무를 베어내고 새 묘목을 심는 방법이고요. 예. 자연 복원은 말 그대로 산불 피해지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산림이 복원될 수 있도록 두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방법으로 산림을 복원해야 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먼저 이 자연 복원의 경우는요, 생태계 조성이 좋고 또 예산도 필요 없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은 당연히 자연 복원이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면 인공 복원의 장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원하는 목재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데 사유림의 경우는 산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 복원이 조금 더 우선되는 경우가 많고요. 게다가 현행법상 산불 피해지 복원을 인공 복원을 해야지만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이 울진 산불 피해지에서는 최근 대규모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자연 복원을 늘리려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이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제도는 생태계 우수 지역이나 보호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 보전이나 증진 활동을 하게 되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직 산불 피해지에는 이 제도가 적용이 되진 않지만 만약에 제도 도입이 가능해지면 자연 복원을 했을 때도 산주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자연 복원을 선택하는 산주도 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산불 예방만큼 산불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합의점을 얼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위 소식은 장마 관련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 올해 장마는 좀 예년과는 다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선 장마철임에도 강원도 강릉의 경우는 푹푹 찌는 찜통 날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네. 최저 기온이 30.1도를 기록해서 열대야를 넘어선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6월에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건 기상 관측사상 처음이라고 네. 하는데요. 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태풍급의 강풍도 굉장히 몰아쳤습니다. 설악산에는 초속 37.7m의 강풍이 불었고 서울에서도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됐다고 해요. 네. 또 중부지방에서는 낮 동안은 흐린 날씨만 계속 이어지다가 밤에 야행성 폭우, 완전히 엄청 많은 비가 쏟아지는 야행성 네.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많았거든요. 이런 이상한 장마의 원인으로 꼽히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의 때이른 확장이라고 합니다. 예. 덥고 습한 공기가 한 달이나 일찍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무더위에 습도도 높은 상황이 생긴 거죠. 이런 이상한 장마를 만든 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는 이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장마 형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호우 대비 꼭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같이 당부했습니다. 예. 사실 산불 영향으로 지금 집안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하잖아요. 네, 특히 산사태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자, 2위 소식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죠. 스카이코비1이 품목 허가를 받아서 국산 1호 백신이 됐습니다. 이 백신은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B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일부를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서 인체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백신 중에서는 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한 백신이 이제 단백질 재조합 방식이잖아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방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든 이 스카이코비1 백신은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게 되고요. 예. 영상 2에서 8도 냉장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mRNA 백신과 달리 관리도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임상 3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중화항체의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이 형성되는 어떤 효과도 보였다고 합니다. 예. 백신에 있어서 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하나가 사실 부작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이상 반응이 한 13%가량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대조군과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백신은 1차와 2차 접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예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1차 접종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한 87%가 완료한 상태니까 사실 맞아야 할 사람, 맞을 사람은 거의 다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미접종자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에 이어서 백신까지 승인되었다는 소식이었네요. 네.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소식 1위는 무엇일까요? 네, 지난주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죠. 예. 누리호가 우주 궤도에 올려놓은 성능 검증 위성 역시 교신에 성공하면서 누리호의 발사는 완벽한 성공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이 성능 검증 위성에 4개의 큐브 위성이 실려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네. 그중에 조선대가 개발한 큐브 위성이 지난 29일 첫 사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양방향 교신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이 과기정통부는 큐브 위성 첫 사출 영상으로 봤을 때 이 조선대가 개발한 큐브 위성이 당초 예상보다 한 2~3배 빠르게 회전 중이어서 자세 불안정의 이유로 양방향 교신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카이스트가 개발한 큐브 위성이 사출될 예정이고 또 3일엔 서울대, 5일엔 연세대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이 차례로 사출될 예정인데요. 예. 이 사실 큐브 위성은 교육용 목적의 초소형 위성이기 때문에 일반 실용 위성과 달리 교신 성공률이 원래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 네. 크기가 또 작다 보니까 우주 방사선 등 외부로부터 위성을 보호할 장비가 충분하지 않고 또 실패할 경우 원인 파악도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과기정통부는 큐브 위성이 인재 육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 만큼 이 누리호 발사가 앞으로 4번 반복 발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큐브 위성을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오는 5일 이후 4개의 큐브 위성 사출을 모두 마치면 성능 검증 위성은 원래 실려 있는 발열 전지와 S밴드 안테나 등 이 설비가 실제 우주 환경에서 설계한 대로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 검증을 시작하는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위성들을 만든 대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우주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잖아요. 실패든 성공이든 앞으로도 큐브 위성을 쏘아올릴 기회를 준다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꼽히는 블루베리의 소비가 늘고 있지만 그동안 국산 품종이 없어 수입 품종을 재배해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12년에 걸친 연구 끝에 국산 품종 개발에 성공했는데 맛도 좋고 생산성도 더 좋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검게 잘 익은 블루베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재배하는 블루베리는 미국산 듀크 품종. 국산 품종이 없어 외국 품종을 들여온 건데 국내 기후나 토양에 적응하느라 실패가 적지 않았습니다. 토양에 잘 적응이 어려워가지고 많이 잘 죽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외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품종들이 이렇게 개발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영을 하죠. 국내에서 블루베리 재배를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 이후 재배 농가가 급속히 늘어 지난해 재배 면적이 3,40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국내 연구진이 품종 연구를 시작했고 연구 시작 12년 만에 최근 국산 품종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산 블루베리는 모두 5가지로 수입 품종보다 열매가 크고 당도가 높습니다. 열매가 단단해 저장이나 유통하기 좋고 생산성도 높은 게 장점입니다. 고당도인 거, 고경도인 거, 크기가 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선호하는 품질을 농가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국산 품종 육성과 더불어 맞춤형 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늘어나는 블루베리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블루베리처럼 소비가 늘고 있는 과수작물의 국산 품종 개발에 주력해 자급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각 나라가 내연 기관차를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난 한 해 전기차가 10만 대나 늘었는데요. 폐배터리 처리 문제도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은수 PD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도 탄소가 거의 0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나오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회수해 보관하는 수거센터입니다. 1,000개까지 보관이 가능한 시설에 현재 폐배터리 270여 개가 놓여 있습니다. 한 달 회수량은 20개 정도로 아직 많지 않지만 수년 내로 폐배터리는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에 전기차가 처음 보급된 시점은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0년 13만 대를 돌파했고 지난해만 10만 대가 더 늘었습니다. 예상되는 폐배터리 수만 2025년 3만 개, 2030년 10만 개입니다.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주된 원료인 리튬이나 망간, 니켈, 산화 코발트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 유독물질이라는 점입니다. 폐배터리를 땅에 묻거나 소각하면 폭발 위험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폐배터리를 수거해 처리하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오염이나 그런 환경 쪽에 좀 부정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배터리들이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괜찮지만 예를 들면 기계적 충격이나 그런 거 받으면 분리막이 손상되거나 하면 이게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처리만 제대로 한다면 폐배터리의 활용 가치는 큽니다. 차량용으로 수명이 다해도 배터리 자체 성능이 남아있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고 이보다 성능이 더 떨어진 배터리는 완전히 분해해 니켈, 코발트 등 희귀 금속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폐배터리 처리 산업과 시장도 더 커질 것이 분명한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폐배터리 잔여 성능이나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명확한 인증 기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거점 수거센터는 알아서 자체 기준을 정해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이고 관련 사업에 뛰어든 민간 업체도 임시로 기준을 발급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년간 이제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 신청을 하면 2년 더 유예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준이 없어서 규제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었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규제가 좀 개선돼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반면 중국과 유럽 등은 국가 표준을 정립하고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등 폐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EU의 배터리 여권 기준이 이제 몇 년 후면 나올 거예요. 어떻게 사용됐고 어떻게 나중에 재활용되고 있는 그런 모든 단계들을 거기에 기입하게끔 될 거거든요. 나중에 수출하려면은 그거를 또 맞춰야 되는 우리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을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해나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환경 보전은 물론 미래 주목되는 친환경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정부가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차관회의를 열고 5월 5.4%에 이어 6월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차관은 1일부터 유류세를 법적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춰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이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7월 첫째 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물가 상승기에 편승한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과 가짜 석유 유통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증산 압박에도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석유 증산 속도를 더 높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간 6월 30일 회의에서 8월 석유 증산량을 이달 초 결정된 하루 64만 8천 배럴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앞두고 기대를 모았던 오펙 플러스의 이날 회의에서는 9월 이후 증산 정책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어진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서방의 추가 증산 요구에도 완만한 증산 속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통계를 보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15.6% 증가한 3,503억 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10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 적자를 기록해서 지난 199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나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87.5% 급증해 무역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도 24억 7천만 달러 적자로 4월 이후 석 달 연속 적자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5.4% 증가한 577억 3천만 달러, 수입은 19.4% 증가한 602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는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소비자 지출이 0.2% 증가하는 데 그쳐 전달인 4월 0.6% 증가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높은 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 5월에 한 해 전에 비해 6.3%, 한 달 전에 비해선 0.6%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 속도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Inflation, can stay persistently high. There has been demand destruction. Higher interest rates are impacting housing. They're impacting consumer spending on discretionary items. And so, certainly that might be enough to put another negative GDP print.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가능성과 씨름하면서 미국 500대 기업의 주가를 반영하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는 올해 상반기에
20.6% 하락했습니다.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500대 기업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 급등의 수혜 분야인 에너지 기업을 제외하고 애플과 디즈니, JP모건 등 모든 분야 기업들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채권 시장 성적도 저조해 모기지 금리 등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미국 국채 가격은 10%가량 폭락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반도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현지 시간 6월 30일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지난달 2일 끝난 전분기에 매출 86억 4천만 달러, 약 11조 2천억 원, 순이익 26억 3천만 달러, 약 3조 4천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16%, 순이익은 51% 각각 증가하면서 모두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론은 이번 분기 매출이 전문가 전망치 91억 4천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72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물가 상승과 중국 경제 둔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소비자 지출 감소 등으로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예상보다 안 좋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세계 PC와 스마트폰 출하량은 각각 9.5%와 5.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보수적 판결을 내놨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조 바이든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인데 백악관에 이어 유엔도 이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이 환경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환경청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규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법을 만드는 의회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을 퇴행시키려는 파괴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도 이례적으로 논평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 노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Decisions like today's in the US or any other major emitting economy makes it harder to meet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for a healthy, livable planet, especially as we need to accelerate the phase out of coal and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ies. 이런 가운데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That I will administer justice without respect to persons and do equal right to the poor and to the rich. 지난 1월 퇴임 의사를 밝힌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보수적 판결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맞대응 경고에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러시아와 서방 간에 이미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며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there to protect all allies and of course also Finland and Sweden and we are prepared for all eventualities.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소식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We will do the formal signing of the accession protocol on Tuesday with the presence of the Swedish and Finnish foreign ministers.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에 얽히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와 서방 간 이미 철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Железного занавеса, я согласен с Владимиром Владимировичем, он практически уже опускается. Пусть они только ведут себя осторожно, чтобы ничего себе не прищемить, но этот процесс запущен.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책임을 다시 서방에 떠넘겼습니다. 국제 가스 가격 상승과 식량 문제는 서방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ые власти заминировали подходы к своим портам, и никто не мешает им разминировать и выводить оттуда.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절차가 시작되고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며 신냉전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유럽 전쟁인 우크라이나 사태로 나토의 결속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는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예술적 시도로 세상과 소통하는 예술가인데요. 80살이 넘은 나이에도 끊임없는 예술 실험을 하는 데이비드 호크니와 그의 작품 세계를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아트 플랫폼 누아트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작가죠. 먼저 데이비드 호크니 어떤 사람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데이비드 호크니는 1937년 영국 브래드포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올해로 85세를 맞이한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예. 대중적이면서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인데요. 1960년대에 다수의 인물 초상화와 또 정물, 수영장 등을 주로 그리면서 인지도를 쌓기 시작합니다. 런던 왕립 예술학교에서 공부한 호크니는 영국 팝아트의 중심에서 크게 이바지했는데요. 예. 단순히 회화뿐만 아니라 사진, 판화, 사파, 또 무대 디자인 등 장르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작업했습니다. 호크니는 특히 6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작업 방식이나 매체에 한정되지 않고 무척 다양한 시도를 해왔는데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디지털 매체들을 이용한 작업을 시도하고 또 잘 활용하면서 대중에게 폭넓은 예술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한국에서는 특히 2019년 서울시립미술관과 테이트의 공동 기획으로 대규모 개인전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굉장한 이슈로 약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기도 했을 정도로 국내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작가입니다. 네, 저도 그 전시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데이비드 호크니는 현존하는 화가 중에 가장 또 유명한 작가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작품도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원화 기준으로 대표적인 작품 거래 이력을 보면요.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이 작품이 2018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그 당시 현존 작가의 작품 중 최고가인 약 9,031만 2,500달러로 한화 약 1,020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됐고요. 크리스티 경매사 쪽에서도 기존 904억 원 정도에 낙찰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금액을 훨씬 뛰어넘은 굉장히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됐습니다. 예. 이 호크니는 수영장을 소재로 한 그림을 자주 그렸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야외 수영장을 배경으로 물 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남성과 물 밖에서 그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이 수영하고 있는 남성은 호크니의 애인이기도 했던 피터 슐레진저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이 작품은 1971년에 처음 이제 그려졌다가 5년 동안 함께했던 슐레진저와 이별을 하면서 작업하던 캔버스를 폐기하게 되는데요. 이듬해 4월에 다시 작업을 시작해서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 데이비드 호크니는 동성애를 주제로 한 작품도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초상화 작품도 많이 그린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작품별 특징도 좀 짚어주시죠. 네, 호크니는 주로 이제 정물이나 아니면 풍경화 또 인물 초상화들을 작품 주제로 많이 다뤘는데요. 네. 초상화 같은 경우는 주로 1960년대 말부터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모델로 해서 그렸습니다. 주로 친구나 연인, 가족, 작품들을 어떤 도와주는 조수들을 모델로 삼기도 했는데요. 네. 호크니는 본인이 동성애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한때 연인이자 또 발레리노였던 웨인 슬립이나 미국의 화가인 피터 슐레진저 또 큐레이터이자 오랜 친구이기도 했던
그레고리 에반스 같은 인물들이 주로 이제 초상화에 많이 등장을 했고요. 네. 또 호크니의 초상화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 클라크 부부와 퍼시라는 이 작품도 호크니의 지인들이기도 합니다. 네. 이 데이비드 호크니는 이런 2인 초상화도 많이 다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호크니가 그린 2인 초상화를 보면 단순하게 인물을 묘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인물 사이의 관계나 어떤 분위기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작품 속에 녹여냈습니다. 네, 하지만 호크니는 초상화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많이 그렸다고 알려졌는데요. 직접 그린 자화상만 약 300여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호크니는 디지털 매체나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태블릿 PC로도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 작품들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는 2010년부터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초기에는 단순히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전송하는 목적으로 그렸다가 그렇게 지속해서 작업을 해오면서 전시도 열게 됩니다. 네. 특히 최근에 호크니의 아이패드 작품들만 모아서 했던 전시가 있는데요. 작년 5월 런던 왕립 아카데미에서 진행됐던 호크니의 개인전에서 아이패드로 그린 작품 116점을 소개했습니다. 네. 주로 풍경화를 소재로 작업했는데요. 이 전시에서는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생활하면서 본 자연 풍경을 아이패드로 작업한 겁니다. 이 노르망디 자택 창가에서 마주했던 사계절이나 일출도 일몰의 순간을 포착해서 아이패드로 담기도 했고요. 또 캄캄한 밤이나 해질녘 노을, 무거진 나무 같은 주변의 자연 환경을 주로 작품에 기록했습니다. 80이 넘은 노장의 작가가 아이패드로 작업을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놀랍게 들리긴 하지만요. 네. 사실 호크니는 일찍부터 꾸준히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생겨나는 새로운 기기들을 잘 활용해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전에도 호크니는 기존의 작업 방식만 고수한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매체나 기술을 접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자신만의 작업 방식을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또 사진 콜라주 외에도 복사기나 팩스를 이용해서 판화를 제작하기도 했고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드로잉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크니는 시각적인 것은 뭐든지 흥미를 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생각날 만큼 새로운 시도에도 겁이 없는 그런 작가입니다. 예. 아마 애플 측에서는 너무나 고마워하는 작가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아이패드로 그린 작품을 가지고 얼마 전에는 영상 미디어 전시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 도심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작품을 전시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죠. 네, 호크니는 작년 5월에 아이패드로 작업한 신작을 미디어 스크린을 통해 선보였는데요. 당시 굉장히 거대한 전광판의 이 작품을 영상 미디어로 송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 그리고 런던, 뉴욕, 로스앤젤레스, 또 도쿄까지 총 5개의 도시의 5개 스크린에서 이 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해돋이를 주제로 한 약 2분 30초가량의 애니메이션 형식입니다. 프랑스 노르망디에 머물 당시에 아이패드로 작업했고요. 이 작품명은 태양 혹은 죽음을 오랫동안 바라볼 수 없음을 기억하라입니다. 특히 이 해돋이를 묘사한 이유로는 그 대유행으로 인한 대봉쇄가 점차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다 함께 이겨내자는 어떤 희망과 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봄날에 대한 고대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자국의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었는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업 당시 호크니 또한 그 코로나19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노르망디에서 격리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디지털 기기로 그린 그림들은 어떻게 거래가 되나요? 그 컨버스로 그린 거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거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디지털 원본 파일이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이 원본 파일 자체를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데이비드 호크니의 아이패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에디션 판화로 제작해서 그 낱장의 작품을 소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여기서 에디션 판화는 원본 작품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뭐 100장에서 200장 또는 1000장씩 이렇게 한정판으로 찍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호크니의 이 아이패드로 그린 에디션 판화도 국내 경매에 종종 출품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갤러리에서 직접 구매를 하거나 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아서 소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데이비드 호크니는 하나의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작가로 유명한데 한때는 사진 콜라주에도 큰 흥미를 가졌다고요?
네, 데이비드 호크니는 1980년대 초에 사진을 이용한 콜라주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인화한 사진들을 이용하는 작업이었고요. 이 사진 이미지의 조각들을 원하는 위치로 배열해서 하나의 큰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초기에 작업할 때는 폴라로이드로 주로 인화를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35mm 필름을 현상소에서 컬러로 인화해 작업했다고 합니다. 다만 사진이 렌즈라는 하나의 시선으로만 대상을 포착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종의 한계를 느꼈다고 하고요. 다시 회화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크니는 사진 속에 정지된 순간은 비현실적이다. 또 드로잉이나 페인팅에 있는 생생함이 사진에는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창의적인 시도로 젊은 관중까지 사로잡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끝없이 도전하는 호크니의 삶이 또 하나의 예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이언스 인 아트 누아트의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 카모스타트의 임상 이상을 중단했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엔데믹이 가속화하면서 임상 참가자를 모집하기 어려워졌고 규제 당국이 진행하던 패스트트랙 절차도 사라지면서 임상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지난 2020년 7월 식약처로부터 카모스타트의 임상 이상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소비자가 민간기관에 직접 의뢰해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의 검사 가능 항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정보주도에서 정보 인증을 받은 기관이 검사 항목을 신청하면 검사기관의 역량 등을 심사해 검사를 허용하는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증제가 도입돼도 인증 가능한 검사 범위는 역량과 생활습관,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항목,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검사 등에 한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18일부터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양자산업 생태계의 발전과 산업화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양자기술 산업화 성과 발표 및 미래 양자 융합 포럼 1주년 기념식에서 양자 산업은 전 세계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수준인 만큼 우리가 제2의 반도체 성장 신화를 쓸 기회가 남아있는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양자 기술 가운데 최초로 상용화가 이뤄진 양자 암호통신 서비스와 세계 최초 양자 내성 암호 서비스 성과 등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양자 기술에 81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양자 암호통신과 양자 인터넷 기술과 같은 양자 기술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가 정보 주관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유럽 인증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 진단 시약의 유럽 임상 시험을 통해 오는 2025년 개정되는 유럽 인증 심사를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 시약은 냉장 보관이 필요한 기존 제품을 동결 건조 형태로 제조해 상온 보관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음 주 초반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세력이 약하지만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4호 태풍 에어리가 대한해협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강풍과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이 지역 주민께서는 주말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